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 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 오늘은 두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성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시사계 인자기 MC 장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범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춘재가 오늘 법정에 나와서 내가 진범이 맞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춘재가 법정에 왜 나오게 된지 그간의 과정을 김 변호사님이 짚어주십시오. 예, 오늘 재판은 이춘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요. 이춘재가 증인으로 검사와 검사 측과 그다음에 변호인 측에 증인으로 나와서 지금 증인석에서 증언을 한 건데요. 예. 오늘 재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1988년 9월 16일 날 경기도 화성구 태안읍에서 사는 13살 여자아이를 자택에 혼자 있는 여자애를 들어가서 성폭행하고 그리고 피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로 그 범인으로 지목된 윤성여 씨의 재심 9차 재판이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2009년에 20년의 옥살이를 하고 가석방이 되었고 당시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된 이후 2심하고 3심에서 나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0년 동안 복역을 한 후 34년 만에 재심 재판이 지난 1월에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9차 재판에 이춘재 씨가 증인으로 나온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윤모 씨는 살인범이 아니고 네. 진범은 이춘재였는데 네. 당시 경찰이 뭐 강압 수사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윤모 씨를 범인으로 몰았고 윤모 씨는 억울하게 20년 옥살을 했고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재심을 열었는데 이번 재판에서 이춘재가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범인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춘재 그 연쇄살인사 예전에는 2019년에 이춘재가 내가 모든 화성에서 일어난 연쇄 사건에 대해서 내가 다 범죄를 저질렀다 하라고 자백하기 전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명명했는데요. 이제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10건의 사건이 있는데 그중 8차 이 사건, 이 윤성여 씨의 이 재심 재판 8차 사건만 윤성여 씨가 이제 범인으로 이제 잡히게 되고요. 나머지 1차부터 해서 10차, 8차를 제한 1차부터 10차는 범인을 잡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거는 7차, 9차, 10차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다 자살해 버렸습니다. 네, 진짜 이것은 경찰과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피해자가 인권 유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윤모 씨는 억울한 옥살을 20년 했고 재심에서 무죄가 결정이 나야지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하겠죠. 자기 청춘이 다 날아갔는데 그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재판에서 이춘재가 내가 범인이다 말고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재판에서 뭐 그 손 예쁜 여자라는 황당한 답변도 했고 여자 프로파일러가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고 해 14건에 대해서 뭐 털어냈다. 또는 이 사건 현장 8차 사건의 사건 현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또 윤석열 씨가 고개를 끄덕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당신이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윤석열 씨가 좀 두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뭐 이춘재가 기존에 알려져 있던 연쇄살인 사건 10건 그리고 추가 자백 4건에서 총 14건을 통해서 14명을 살해했고 9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밝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좀 더 이 여죄가 있는 것 아니냐, 더 자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 이야기가 있었고 그 바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윤석열 씨에 관련된 재심 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신문만 있었고 이 추가 자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춘재 씨는 1994년도에 청주에 사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금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2019년에 자백한 이유 것 때문에 지금 형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떤 특혜, 특히 뭐 가석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특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추미애 장관의 감찰권 발동 이후 검찰 내부에서 일반 평검사들의 커밍아웃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내용이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 검찰이 이토록 정의롭고 기계로운 집단이라는 거를 이번에 좀 크게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과연 늘 이렇게 발언을 해왔는가를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선택적 분노가 아닌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충족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검찰의 정의로움과 기계가 발동이 되는 것인가.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만,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날선 목소리가 있을 때만 이렇게 정의로운 척, 기계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과거 정권의 이 수하를 자처했던 검찰의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이토록 정의롭게 일어서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이 들고요. 비근한 예로 BBK 사건도 그렇고,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무혐의 처분될 때 그 누구도 검찰 중에서 이 조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반발하고 이야기했던 검사들 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토록 이번에만 이렇게 날선 반응을 하고 뭔가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커밍아웃이라는 기사를 봤을 때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 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이 커밍아웃 사태를 보고 제2의 검난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2012년 때 그 한상대 전 총장이 대검의 중수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검찰 이제 검난이 이제 발생했고요. 그때 한상대 전 총장이 결과적으로는 뜻을 펼치지 못하고 검찰개혁도 발표하지 못하고 사퇴한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을 이제 제2의 검난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 줄기차게 해오고 있는데 뚜렷하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성과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단 검찰개혁의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사과입니다. 지금 이춘재 사건을 여기 이제 윤석열 제8차 사건도 그렇지만 지금 검찰의 선택적인 수사, 그다음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과거에 이런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서 많은 인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삶이 파괴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대표적인 건 최근 사건 2018년 옵티머스 사건을 계좌 추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혐의 처리분을 내려서 2018년 이후에 옵티머스에 투자한 많은 국민들이 5천여억 원의 손해를 봤거든요. 만약에 이걸 계좌 추적을 하고 그 검찰 수사가 제대로만 됐었어도 이렇게 국민들이 피땀 흘린 돈이 이렇게 공중위로 날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자중하고 자체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 살펴보니까는 283명이 댓글을 달았던데 나도 커밍아웃이라고 뭐 중복 빼면은 뭐 한 250여 명 될 것 같은데 전체 검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댓글에 반대하는 댓글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두 분 이야기처럼 지금이 자성할 때 아니냐.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면죄부 준 게 우리나라 검찰이거든요.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자성이 없다. 뭐 이렇게 비난에 또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커밍아웃한 검사들 사표를 받아라. 벌써 한 이틀째인가 3일째인데 30만 명 이상 동의를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만 명 이상일 경우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청와대 입장에 내놓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또 정치로 검찰을 덮는 게 아니냐, 검찰을 길들이는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찰발 언론에서 또 기사를 쏟아낼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가 삼권 분립의 어떤 균형과 견제 입장에서도 그 의견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이 사표가 진심 어린 사표일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쪽도 굉장히 업계가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 300여 명 뭐 중복 다 그냥 인정했을 때 300여 명의 검사가 한꺼번에 변호사 한다고 나오면 다들 취업 가능할까요? 저는 이 언론들도 이제 문제가 큰데 이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항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항명을 했으면
자신의 목을 내놓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법무장관이라면 이번 기회에 커밍아웃 한 검사들, 항명한 검사들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태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론 얘기하시니까 말씀인데 이번 언론에서 이번 언론에서 뭐 특정 정치 성향을 갖지 않은 약간은 여당 성향으로 볼 수도 있는 검사들도 이번 커밍아웃에 합류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일례로 뭐 천정배 전 장관의 사위도 합류했다. 근데 천정배 전 장관이 여당 인사로 분류가 됩니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뭐 정치적인 입지도 물론 천정배 전 의원이 법무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사가 천정배 의원의 사위 그리고 천정배 의원의 사위는 천정배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뭐 입장을 꼭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 전에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이자 최병렬 전 의원의 조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병렬 전 의원의 조카 최재경 전 수석의 친척인데 그거는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네, 이건 맞습니다. 의도적인 언론의 비틀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자꾸 이 진영 대결로 몰고 가고픈 언론의 행태가 그대로 또 기사 제목으로 나더라고요. 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죠.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썼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명박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졌는데요.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서 일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특검팀은 다스 격리직 직원의 120억 원 횡령 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거나 안 했다라고 조국 전 장관은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요컨대 특검 활동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서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상설적 조직과 자체의 수사 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 특검팀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 특검팀 안에는 지금 현 윤석열 총장도 있었고요. 참 저는 이때 특검팀이 꾸려졌을 때 과연 지금 살아있는 권력 앞에 그 살아있는 권력을 잘 수사할 수 있을까? 물론 저희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여지없이 가지고 설렁탕 먹고 같이 뭐 커피 먹고 그냥 조사가 유야무야 된 사건이고요. 이 특검은 분명하게 권력에 무릎 꿇은 검찰의 모습을 보였고 아까 전에 MC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기소율이 40%가 넘는데 자기 식구들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1%도 채 안 되거든요. 검찰은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지금은 검찰공화국 또는 괴물이 된 검찰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2008년 특검팀은 실패한 게 맞죠. 지금 결과를 보면. 예. 다른 얘기 해봅시다. 요즘 취업난 뭐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만 초봉이 무려 5천만 원인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왜 도핑 테스트가 없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 경찰이나 소방관 시험을 볼 때 이 도핑 테스트를 수험생들이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력 검정이 합격 여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법 약물을 투여를 받고 이 체력 검정 시험이 고득점이 나오면 억울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핑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이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등 이 24개 약물 사용을 금지하면서 도핑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반면 이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에도 체력 검정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합격을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미화원 시험에는 이 도핑 테스트가 없다라는 걸 한 수험생이 이야기하면서 이건 좀 부당한 거 아니냐. 공공연하게 학원 내에서 환경미화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약물 투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그 수험생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거 부당한 일 아니냐, 이거 잘못된 일 아니냐, 이거 시정되어야 한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고요.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환경미화원 체력 테스트가 제일 중요하고 뭐 팔굽혀펴기, 턱걸이, 그다음에 뭐 쌀까마 지구 날리, 뭐 50m 네. 뛰기 뭐 이런 체력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도핑 테스트 안 하고 만약에 스테로이드제나 어떤 건 활성화제 를 먹고 한다면 이거는 공정한 평가가 아니지 않나라는 그렇네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체력 테스트를 하니까 안 하면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그 떨어진 수험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점 만점에 94점을 받았는데 떨어졌답니다. 굉장히 고득점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득점이죠. 그런데도 떨어졌으니 굉장히 첨예할 텐데 네. 조금이라도 부정이 가미가 되면 억울할 수 있죠. 떨어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초봉이 5천만 원이면 이거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초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일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예. 네. 밤낮도 없고 그럼요. 뭐 휴가도 거의 없으시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울산 동구에서 올해 환경미화원 이 채용 공고를 내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경쟁률이 58대 1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시자가 이제 남성이 192명, 여성이 40명이었는데요.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13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 청년들이 환경미화원 시험에도 이제 응시를 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고령층만 응시했던 것 같은데 네, 바뀌었죠 이제. 네, 그래서 이 젊은 층도 이제 시험을 많이 보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자체별로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돼서 예. 젊은 청년들에게 좀 불합리한 일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각 지자체마다 선발 기준이 다 다르죠.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다른지. 네, 그야말로 제각각인데 은평구는 올해 만 40세에서 50세를 대상으로 이 환경미화원을 채용했다고 하고요. 은평구는 이 생애 주기 중 경제력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나이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북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는 채용 대상 나이를 만 3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20대는 군입대도 있고 또 이제 어린 나이이다 보니 합격을 해도 이직률이 많다. 그래서 새로 뽑아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30대 이상으로 좀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중구 측은 어린 나이에 채용되는 경우 퇴사가 많고 지자체의 재량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소송의 여지가 좀 있겠는데요. 그렇네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에. 직업 선택, 네. 헌법에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해서 소송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지자체 재량이라고 합니다만 뭐 예를 들면 은평구가 만 40세에서 50세를 하면서 생애 주기 중 경제력이 가장 절실히 요구된 나이다. 이 정도는 좀 고개가 끄덕일지만 하는데 네. 뭐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이직률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시험 자체를 못 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 헌법 소원은 가능성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했나요? 해군사관학교 그 신입생 선발하는데 맞습니다. 네. 탈모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거랑 해군 사관학교 선발은 뭔 상관이냐. 네. 천만 탈모인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네. 저도 탈모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저도 외가 친가가 다 탈모거든요. 그래서 언제 탈모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와서 뭐 해군 사관학교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이야기 듣고 기분 나빴고 아니 도대체 탈모와 군 복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뭐 어떤 것이 방해 요인이 돼서 뽑지 않았던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만약에 그 헌법 소원 이뤄지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천만 탈모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들끓습니다. 네. 그 다시 하경미화원 선발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20대를 배제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가 좀 바꾸는 것을 네.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나이 기준 하향 조정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올해 채용 대상 나이를 만 30세에서 50세로 규정한 이 강북구는 책임감 및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향후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서초구는 나이 제한이 2017년에는 만 30세 이상으로 했다가 지난해 도리어 이제 만 40세 이상으로 높였었습니다. 30세인데 40세. 서초구 측은 이제 올해 채용 시 해당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만 20세 이상으로 고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노원구도 지난해까지 채용 대상 나이를 만 30에서 50세로 유지해왔지만 올해부터는 20세로 낮추고 59세까지로 높이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점차 뭐 좋아지고 있네요. 네. 완성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이 환경미화원인 분들이 주로 일하던
그 직업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경쟁력 측면에서 노인분들이 좀 그렇죠. 떨어진다라고 떨어지겠죠. 판단해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런 식의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직업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젊은 친구들도 이제 힘들다, 뭐 어렵다, 뭐 조금 위생적으로 좀 훌륭하지 못한 직업이라도 자신이 원하면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럴 수도 있겠네요. 20대와 40대, 50대가 같이 체력 검정을 하면 당연히 20대가 이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제가 분야별로 뭐 청소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에 네네. 분야별로 나이 제한을 한다든가 뭐 이런 네. 다양한 채용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가장 많이 본 뉴스 또 가장 많은 댓글을 달린 뉴스가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모친과 숨진 채 자택에서 발견된 건데 지금 뭐 경찰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네.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입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선 씨 같은 경우에 늘 상쾌했고 네.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굉장히 자존감 높은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건 없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다들 어떤 아픔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고인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개그맨이지만 방송사가 달랐기 때문에 몇 번 인사하고 서로 통성명했던 정도인데 방송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평소에서도 드러나거든요. 잘 웃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왔던 분이신데 저도 이 비보를 오늘 접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방송을 많이 못하고 계셨거든요. 네, 최근 몇 년간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방송인들이 이 안정적이지 못한 이 노동 환경 때문에 많이들 좀 힘들어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상담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물론 이제 이동영 진행자를 만나서 많이 고쳤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 개인 혼자 지키기가 쉽지 않죠. 지켜내기가 네. 쉽지 않은 숙소 고용직이고 프리랜서고 그다음에 그럼요. 수입이 직업이죠. 또 네.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도 상과 뭐 고인의 명복을 예, 박지선 씨랑 한 6개월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오늘 많이 놀랐습니다만은 예, 좀 안타깝네요.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살 예방 한라인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